존 치버는 보스턴에서의 어느 세일 축제 후 잉태되어 1912년 5월 27일에 매사추세츠주 퀸시에서 태어났다. 테네시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아주 잘못 만난 부부 사이에서 둘째 아이로 태어났고, 형 프레드를 아주 좋아하긴 했으나 자신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에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 프레더릭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동네의 낙태 의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한다. 그로서는 이미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자식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치버는 아버지에게서 그다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자랐고, 아버지의 무관심과 부성애에 대한 갈망에 얽힌 감정은 그의 단편 소설 국민오락에 그대로 분출되어 있다. 특히 이는 어린 소년이 야구를 가르쳐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대는 대목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국에서 야구는 남성다움의 표상으로 꼭 전수받아야 할 덕목이다. 구두 외판원이었던 프레더릭은 대공황이 닥치면서 돈을 못 벌자 괴팍해지고 우울증에 빠져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진점선망으로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 역시 아들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였던 듯하다. 다행히도 치버의 어머니 메리 라일라는 상당히 능력 있는 여자였으나 애정이 메마르고 신경이 과민했으며 고압적 기질이 있었다. 또 밀실공포증이 있어서 훗날 성인이 된 치버는 극장에서 보인 어머니의 행동을 아주 짜증스럽게 떠올리기도 했다. 치버의 어머니는 좌석 사이에 갇혀있는 기분을 견디지 못하고 핸드백과 장갑을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가버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보면 1920년대 중반의 그 암흑기 동안 가족이 쪼들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어머니의 덕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추락 전부터 자신의 냉정하고 범상치 않은 에너지를 여러 가지 유익한 활동에 쏟았고, 이 무렵에는 퀸시에 선물 가게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게의 운영은 허세 가득한 그녀의 아들에게 수치심을 채워놓은 계기로 작용했다. 이 시절의 치버는 보잘것없고 외로운 소년이었다. 조금은 나약한 데다 비참하리만큼 운동에 소질이 없었다. 그의 재능은 이야기꾼의 면모에서 빛났다. 말을 꾸며내는 솜씨나 경탄과 흥분을 전달하는데 그야말로 탁월했다. 그는 잠깐 퀸시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립학교에 다녔는데, 학창시절에 영어에서만 확실한 두각을 나타냈을 뿐 학업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나마도 17살의 나이에 세이어 아카데미를 자퇴하면서 학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와 같은 사업가적 근성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다. 자퇴를 퇴학으로 약삭빠르게 재구성한 이야기를 시사잡지 뉴 리퍼블릭에 써보냈던 것이다. 당시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간 편집자 말콤 카울리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오랜 벗이었다. 카울리는 치버에게 호감을 가졌고, 치버가 작가 경력을 시작하게 된 것도 카울리가 치버에게 뉴욕 스타일의 취기를 처음 접해볼 기회를 마련해준 덕분이었다. 카울리는 애프터눈 파티를 열어 자신의 피후견인인 치버를 초대했는데, 치버는 50년 후 그때를 다음과 같이 속이 메스꺼웠던 순간으로 떠올렸다. 두 종류의 술을 권해줬는데 하나는 녹색이었고 또 하나는 갈색이었다. 내 생각엔 둘 다 밀주 같았는데 각각 이름이 맨해튼과 페르노라고 했다. 나는 아주 고상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맨해튼을 주문했다. 말콤은 정말 친절하게도 손님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누군가의 눈에라도 매사추세츠주 퀸시 같은 촌동네 출신 티가 날까봐 맨해튼을 연달아 마셨다. 그러다 금세 4잔인가 5잔째를 마시고 나니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급히 카울리 부인에게 가서
파티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아파트 통로로 나오다가 그만 벽지에 대고 먹은 것을 모두 토했다. 말콤은 그 더럽혀진 벽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치버가 1934년의 여름에 맨해튼으로 옮겨와 허드슨가 633번지의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건물의 4층 방에 일주일에 $3라는 꽤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세를 얻은 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도시의 세련됨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곳의 이웃 사람들은 항만 노역자와 선박 요리사였고 그의 방은 당대에 만연한 가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만한 곳이라.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가 대공황을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 작품의 일환으로 촬영까지 했을 정도다. 당대의 기록물을 찾아보면 간혹 눈에 띄곤 하는 이 사진 속의 방은 밀실 공포증이 유발될 만한 낮은 천장에 예방약 냄새가 진동하는 싱글 침대, 회반죽을 덧칠해 울퉁불퉁한 벽, 너무 짧아서 볼품없는 커튼이 달린 모습이다. 맨해튼에서의 첫 번째 겨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웠다. 치버는 우유와 딱딱한 빵, 건포도로 끼니를 때우고 워싱턴 광장을 배회하는 떠돌이나 노숙자들과 어울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옷을 두껍게 껴입어 추위를 견디고 먹을 것 이야기에 집착했다. 이따금씩 글을 쓰면서 간간히 소설을 발표하고 영화사 MGM의 소설 요약본을 써보내기도 했으나 아무리 해도 고정소득 같은 결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때 다시 한번 말콤 카울리가 구제의 손길을 뻗어왔다. 카울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 젊은 친구에게 가망 없는 장편소설 집필에는 그만 매달리고 훨씬 짧은 단편소설을 써보라는 조언과 함께 앞으로 나흘 동안 4편의 단편소설을 쓰면 자신이 지면에 실리도록 힘써주겠다고 격려의 말까지 해주었다. 이번 도전은 보람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몇 주 후 치버는 버팔로로 뉴요커로부터 처음으로 고료를 받았고 이로써 그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꾸준히 이어진 관계로 꼽히는 뉴요커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작가로서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뉴욕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보자면 정착을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